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찾아오는 이름 모를 기부 천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대면 봉사 활동은 줄었지만 온라인 기부액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기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기부 문화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개관지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행을 하는 익명 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판자촌에 어느덧 해가 지고 혼자 사는 조명자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부자가 마을 주민 모두에게 주고 간 쌀포대가 부엌 한 켠에 쌓여 있습니다. 한두 마디 말로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겠지요. 매년 겨울 쌀이 배달된 지 벌써 5년째. 한 집에 80kg 4포대씩 돌아갑니다. 주민들은 누군지 알려고 노력했지만 기부자는 끝내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게 MBC 뉴스인데요. 이게 몇 년도 뉴스냐면 2004년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된 얘기죠. 그렇죠? 15년 전의 뉴스인데 바로 어제 뉴스하고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의 익명의 기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 일단 좀 감상평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라면 굉장히 생색낼 것 같은데 이런 익명의 기부자가 많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자극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생한 왼손이 한 일을 높이들어 흔들어라.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만 해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또 내가 했다. 예. 네, 뭐 그거의 대가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네, 대단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한 직장 자체가 그러니까 퍼블릭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공공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세우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 세운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게 익명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재단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고 또 여러 이제 저도 시민단체나 이제 이런 데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네. 그분들에게 저 역시도 익명의 대상 아니겠어요? 물론 저 자신은 이름은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 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뉴스화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조금 뉴스가 될 만한 덩어리가 좀 큰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감동을 줄 만한 기부가 뉴스가 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는 내가 기부했으면 많이 알렸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한번 우리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왜 근데 남들 모르게 익명으로 기부하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이유. 네, 아주 아름다운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네. 내가 알면 됐지 굳이 남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실제 저희가 경험하는 일인데 예. 내가 했다고 하지 마 제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이제 내가 했다고 좀 알려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알려줘서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도네이션을 원하는 단체는 워낙에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게 네. 다 알려지거든요. 굉장히 귀찮게 되는 그럼 경우는 여기저기서 찾아가서 네. 기부 좀 해달라고. 왜 저기만 하냐 우리도 좀 도와달라. 네. 네.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실제 그런 현장에서 경우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간 좀. 제가 기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뭐 개인한테 이렇게 뭐 쌀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들꽃 영화상이라고 독립 영화인들을 그 해의 독립 영화인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사업도 아니고 그냥 진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상금도 조금씩 주려고 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후자 쪽일 때도 있어요. 그냥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부끄러우니까 알리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원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시상식이라든가 뭐 그렇죠. 독립영화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죠. 많은데 내가 여기에다가 기부했다고 하면 또 이제 소문이 나면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경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긴 뭐 그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그 연락하는지 그렇게 많은 곳에 연락 온다면서요. 네, 그런 말 뭐 많이 당첨돼 있죠. 본 적이 없어갖고. 저도요. 네. 사야 당첨이 되지. 근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요 그 귀찮음을 저는 무릅쓸 용의가 있긴 한데 되지를 않아요. 아니 근데 소망이신 것 같아요. 익명 기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너무 비교된다. 이거 좀 그렇다.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선한 기부, 그지? 네. 남들 모르는 곳에서 따뜻한 제가 손길을 내미는 것만 얘기합시다.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네. 현실이 또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익명의 기부가 많아지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래 이 말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김산 추기경님의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십시일반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기부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먼저 됐던 것은 이제 체리티라고 해서 우리 동정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이제 기부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 이제 재능 기부 뭐 이런 좀 안 좋은 의미로 요새는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남을 돕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정부도 있고 국가도 있고 또 시장에서 돈 주고 내가 사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부나 국가가 하는 일을 이제 제1 섹터라고 하고 시장이 하는 일을 이제 제2 섹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3 섹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곳들이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익명의 기부자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통합이 되고 또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두 영역에서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사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하면 연대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공동체. 그렇죠.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대의 어떤 원리는 상부상조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부라고 하는 것을 그 맥락에서도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GO라든가 이런데 기부를 할 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익명으로 했을 때 이게 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 몇 년 전에도 이제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국제적으로도 아마 IT 그 대지진 났을 때 구호기금이 갔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것에 유용됐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 모금 단체에서 이거를 뭐 유용을 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이것도 꽤 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기부가 줄었다 이런 얘기 좀 있곤 했었었는데 그런 뉴스가 한번 뜰 때마다 맞아요. 이제 저희 같이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들 굉장히 타격이 커요. 진짜 그래요? 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항상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단체나 아주 번듯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곳이 여기에도 이제 양극화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큰 단체가 거의 70% 정도를 아마 열 몇 개 단체가 거의 독식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꿈의 직장처럼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해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국제 비영리 기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공사에 취업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안정적인 개념으로 예, 접근하는 안정적인 거예요? 취업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도 그냥 하는데 봉사 활동 개념이 아니라 그 뭐 오기현 시인이 그런 얘기했지만 시인도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이게 봉사 이게 NGO 단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어떤 시민운동가나 이런 분들도 월급을 가져가야죠. 바로 그 그렇죠. 지점에서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오해를 잡을게. 우리가 이제 뭐 저기 기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모금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월급 주고 뭐 회식했대더라. 거기 일하는 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문제는 그 돈을 엄한 데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게 엄한 거냐의 그렇죠. 기준이 예. 무조건 100%다 가난한 분들을 찾아서 혹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운영비 필요하죠. 네, 경상비가 이제 필요하죠. 사무실을 해야 그럼요. 되고 그 기부를 받아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문건이나 팜플렛을 찍어서 우송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메일로 홍보할 때도 그런 것들 하는데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예쁘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거기에 그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장이 뭐 특등석만을 탄다더라. 아니면 가서 무슨 호화로운 뭐 호텔에서만 툭숙을 한다더라.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경우를 놓고 좀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새끼로 좀 잠깐 빠지면 요즘 그 방송을 틀면 나오는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네. 캠페인성 광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그런 문구를 찍을 때 그것도 광고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그 채널 운영자가 네. 그것도 역시 기부 차원에서 네. 그냥 무료로 틀어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수많은 단체가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뭐 그 이제 뭐 아프리카 뭐 소년이 등장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독거 노인과 어떤 손자 맞아요. 조선 네. 과정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이제 공익성 광고라고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또 이제 몇 번 뉴스를 탄 적도 있어요. 너무 많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는 해외 단체로부터 구호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공여국이 된 거는 199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제 국제 기구들이 한국에 그때부터 진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 모금 활동을 전문으로 또 도와주는 마케팅 기업들이 생겼어요. 기업이? 예, 기업이 많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여 개 이상 거의 20개 가까운 그걸 대행하는 업체들. 구호 단체 말고 기업이 있다고? 네, 그거를 도와주는 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부 시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수입의 10%나 아니면 1% 나눔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정해져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걸 쪼개서 단체에 후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책을 냈을 때도 홍보를 하려면 남한테 알려줘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후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이제 성명성 경쟁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렇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아이가 숨만 헐떡헐떡하면서 이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단돈 뭐 100원이면 되는 무슨 약이 필요하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네. 선정적으로 되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이제 빈곤 포르노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상을 조작하거나 뭐 연출하는 경우가 연출하거나 있다. 이래서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도껏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정도껏을 이제 넘어서느냐 마느냐 네. 결국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 후원하고 있는 NGO 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NGO 단체는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단체인데 그 시작하신 분을 제가 알거든요. 이제 지인이 시작을 하셔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NGO가 있고 너무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기부 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그분도 당연히 하셨었고 저도 그러면 그런 많은 단체 중에 어디를 후원해야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경쟁화되어 가니까 기부 경쟁이라니 이게 참 그렇죠. 우리에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연말 되면 꼭 나타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등장하는 뉴스가 구사해군 자선 냄비의 모금 실적. 네. 이 꼭 매년 연말이 되면 뉴스를 타거든요. 그러면서 올해의 어떤 원정의 주스가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이제 항상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실 뭐 IMF 때 이런 때 훨씬 더 늘어났다. 그래서 아 정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사랑의 온도탑도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때로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그게 당연히 좋은 의도인데 무슨 경마 중계 하듯이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구세군 냄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바로미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풍속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성격이 있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1921년인가부터 구세군 냄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데 100년 됐네 그러면.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2013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조금씩 감소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구세군 냄비는.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대면 방식의 그렇죠.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기부 이야기를 하면은 역사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영화를 한 편을 골라가지고 이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습니까? 네. 윤서은 평론가님 어떤 영화 고르셨어요? 네, 이번에 참 저도 추억의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리틀빅 히어로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작품이 93년에 개봉을 했었는데요. 오, 오래됐네. 네, 예. 오래된 작품이죠.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이거를 뭐 어디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봤었는데 주말의 영화. 네. 영화극장. 네, 주말의 영화.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었는데 너무 이제 인상적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꺼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아내와도 이혼하고 그 아들과도 떨어져 살고 그리고 지금 좀도둑 행세를 하면서 뭐 남의 지갑에서 뭐 카드 훔쳐가지고 장무라비한테 팔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조금 그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남자 주인공 버니가 나오는데요. 예. 뭐 작은 공장을 다니긴 하지만 너무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또 길을 가다가 자기 눈앞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 남을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지랖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인데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막 이제 폭발할 그런 그 지경에 놓이니까 가서 막 이제 그 문 안쪽에서 막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문을 그 몸으로 부딪혀서 구조를 하는 네, 거예요.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구조대원도 아닌데 몇 사람씩 업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자 기자 네, 리포터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이 지나 사람은 데이비스. 네, 지나 데이비스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욕망의 그 모든 것을 다 리포트를 한 자기가 중요한 기사들 다 리포트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왜냐하면 그 남자가 버니가 사람들을 구조한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특종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이제 한 명의 대상이었으니까 막 그 팔 기부스 하고 막 휠체어 타면서 이거를 특종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찾는 것에 모든 그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버니는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본인조차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신고 다니는 100불짜리 당시에 이제 100불짜리 신발이면 굉장히 좀 비싼 신발인데 그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만 그 이제 난리통에 잃어버렸다라는 것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구두 한 짝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이미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냥 뭐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불황아처럼 살고 있는 한 남자의 그 차를 히치하이킹해서 이제 타게 되는데 막 그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구두 한 짝밖에 없어서 이거 쓰지도 못한다 했더니 그 이제 드라이버가 그거 내가 아는 그 재활용 센터에 외다리가 있는데 그 사람 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부에 대한 기부와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거의 뭐 노숙자 길도 아니고 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남자인데. 그래도 그 뭐 재활용을 한다던가 뭔가 누군가에게 이제 필요한 물건을 준다던가 나눈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냥 구두 이거 줍니다. 구두 한 짝을. 그래서 그 남자가 비행기를 구조한 것처럼 된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구조했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겨난 어떤 오해 때문에 이제 이 기자도 여자 기자도 이 남자가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남자를 정말 또 되게 잘생겼거든요. 이제 앤디 가르시아. 네, 앤디 가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무려 속설은 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 생긴 거 안 본다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얼마나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약간의 로맨스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 남자는 이 앤디 가르시아는 갈등하게 되죠. 자기 거짓말을 했고 자기는 이렇게 사실은 하루에 $2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뭐 $100만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의 거짓말을 수습할 것인가 이제 그 어떤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벌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수습 불가의 상황이 돼버린 네, 그렇죠. 그래서 자살밖에 없나?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거짓 선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0점이 잘못 맞춰진 기부.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남의 선행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구두 얘기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그 구두 이야기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간디가 그 남아공에 있는 인도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갔다가 기차에서 쫓겨납니다. 1등 칸에서. 그때 구두가 한 켤레 벗겨져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나머지 한 짝의 구두도 바로 그 기차 밖으로 던져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두 한 짝은 나에게 아무 짝에 쓸모없는데 이걸 밖에 던지면 누군가 이 한 짝을 맞춰서 신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감명. 표절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재밌어지는데 여기서 잠시 네. 끊고 네. 전화로 말씀 듣고 좀 얘기 이어갈게요.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이죠. 토닥토닥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은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기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리틀 빅 히어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제 꼭 전해야 되는 전하나 말씀 때문에 끊었는데요. 제가 표절안이라고 했던 건 농담이고, 근데 진짜로 그 시나리오 쓰면 혹시 그 간디의 스토리를 혹시 염두에 둔 건 아닐까? 너무 비슷한데요?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는 확실히 모티브가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희 갑자기 그 간디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도 제가 옛날에 물놀이 하다가 개천에서 그 신발 한 짝 잃어버리니까 한 짝도 그냥 흘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짝만 신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한 짝으로 맞았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상상은 그렇죠. 이 가정 환경이 나는 변변찮게 왜 신발을 잃어버리고 다니면서 한 짝으로 이제 등짝 앉아 맞았다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갈 줄 알았지.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이죠.
그게 훨씬 재밌는 얘기네요, 사실. 네. 그런 스토리가 또 있으셨구나. 네. 아무튼 그 리틀 빅 히어로에서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두 한 짝에 대한 그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구두 한 짝에 뭐 주인공 찾습니다. 뭐 신발이 몇 센치다, 몇 밀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전국에서 남자들이 자기 신발 한 짝씩 들고 나타나는 진짜 신데렐라고 뭐 네,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네, 그러나 이제 주인공은 정말 그 가난한 거지 꼴을 하고 나타난 앤디 가르시아였고 그 사람이 근데 눈빛도 너무 호소력이 있고 자기가 이러이러해가지고 구했다 사람들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이제 깜빡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이 남자가 그런 것까지 합니다. 이렇게 막 그 아동 병원에 가서 그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귀에다가 귀는 들린다고 하면서 너는 이제 살아날 수 있다. 네가 네 힘으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진짜 그 소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이 남자가 거의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선행과 그리고 기적까지 베푸는 그런 남자로 막 그 되면서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렇게 놓고 본 다음에 이제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누가 그러면 나눔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죠? 그럼 여긴 또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나에게 불필요하지만 남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거 그거부터가 이제 기부가 한 짝을 시작되는 준 거고. 거부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목처럼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히어로라는 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누구는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버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전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아빠는 절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냥 혼자 내 일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을 나눠줬었던 것이고. 바로 그건데 저는 이 영화 제목이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리틀 빅 히어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을 해서 버니 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찌질남, 우리가 루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잠깐의 그러니까 정말 어떤 우리가 리틀 빅 히어로 자체가 익명의 기부자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틀 빅 히어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자격을 이야기했던 것은 약간만 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복지 논쟁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범위를 넓히면 어떤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 대상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은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이제 짚어볼 부분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잠깐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1섹터, 2섹터, 뭐 3섹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편집장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역사를 이야기하면 최초의 역사는 1섹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1섹터, 2섹터는 사실 1섹터는 이제 정부고 2섹터는 시장, 3섹터가 이제 사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부의 역사에서는 항상 부자들이 역사의 제일 앞을 장식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출발했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말 자체는 원래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귀족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 노블레스에게는 책임이 있다. 귀족의 의무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실제 역사 사례로서 로마 귀족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봤을 때 로마 귀족들은 지배 계급이기도 하고, 자기네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을 사실상 그 로마는 민주공화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과도하게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사회 공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 자체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평민들은 역할이 없던 시대에 나왔던 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주공화정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일종의 귀족인 거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민의 의무를 다 하자 하는 게 나온 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2세대쯤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1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이제 메세나가 있죠. 이게 이제 역시도 부유한 그 마에케나스라는 사람이 로마 귀족인데 예술가들을 도왔다 해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메세나. 지금은 누가 돈이 많으냐 하면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기업 메세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은 것이 아마 1세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2세대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재단화된 기부 운동, 그 제3섹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살펴보면 좀 슬퍼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6명의 세계 위인들을 뭉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가라는 책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뭐 헨리 포드는 헨리 포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들인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록펠러 재단은 록펠러 2세, 그러니까 록펠러 주니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자기네가 소유한 러들로우 광산의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너무 대중들에게 평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록펠러 가문이 운영하던 스탠다드 오일을 이제 트러스트, 독점, 반독점 금지법에 따라서 분할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록펠러 재단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청계재단이라고. 아유, 그 우리나라가 2001년 이전에도 물론 기업 재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업이 만든 재단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청계재단은 이제 MB가 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회 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부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둘 다 가능하죠. 어차피 우리도 그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부를 그 기부를 할 때 그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교회 11조 같은 경우도 그 범죄에서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액수 뭐 거의 조 단위예요. 우리가 기부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몇 %예요. 그러니까 크겠죠. 11조로 교회에 내는 게 우리나라 기부금품에서의 한 75%. 그 공식 통계인지 그게 거기로 들어갑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잡아주는 기부로 잡히는 것 중에 교회법인 내지는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시민단체나 어떤 데서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동생의 역사를 보면 뭐 현대계적으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구휼하는 이걸 뭐 기부라고 이건 기부라고 보면 좀 그렇지 국가가 않습니까?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 기부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죠. 그건 어떤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말 그대로 십시일반의 경우 있잖아요. 십시일반의 경우 뭐 지금 뭐 시간도 제한됐고 우리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십시일반이라고 할까요? 그걸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신라 시대. 신라? 네. 신라까지 가요? 언제? 신라까지 가야죠. 왜냐하면 그 상호 부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둘의 향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상호 부조고 기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부에 재능 기부가 왜 비판을 받긴 하지만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게, 타인에게 보탬이 되게 행위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가장 큰 기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사회가 하고 있는 게 역시 당시 거슬러 가면 그 기원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 그 기원을 찾자 그러면 뭐 독립협회나 국제보상운동 이런 것들도 국민 모금운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역시 있죠.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런 형태로 자리하게 되죠. 근데 그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 어릴 때 이제 관제 모금 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연말 되면 방송사가 이제 나와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그 매년 연례 행사 있었고
수해 입으면 네. 수재민 돕기 모금 운동해갖고 방송사 최악은 나서 이제 평화의 댐.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관제 기부 행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객출이라고 하죠. 기부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전 국민학교 다녔지만, 네, 학교 다닐 때 매번 그렇게 모금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집에서 얼마씩 가져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고 얼마 이상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딜 그런 것도 항상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많이 시일이. 네. 그러니까 뭐 헌혈이나 이런 것들이 군대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임신한 여성들의 어떤 그런 거에서 거의 반강제로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이제 되고 있잖아요. 예, 현실이. 근데 또 누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경우 말고 말 그대로 평생 땀 흘려서 일군 재산을 그래서 예. 기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패턴화되어 있다. 이것이 교육, 네. 주로 교육, 학교, 기부. 거의 어떤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는 어떤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감하세요, 편집장님? 공감하죠. 그리고 특정 대학에 이제 편중되는 우리가 흔히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는 예, 그런 경향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학교로 그러니까 그게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열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육열도 당연히 크고 어쨌든 학교 법인이라는 게 이제 장기 지속 가능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 당대에서 그냥 이렇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는 건데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떤 뭐 기부의 경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한 측면도 아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뭐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윤상훈 평론가 같은 경우 이제 뭐 친구가 이제 그 단체 만들고 해서 이제 뭐 그 기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민 단체의 어떤 그 계속 이제 후원금을 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1세대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 메세나를 이야기하고 2세대가 이제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이제 제3세대가 바로 68 혁명의 이후에 흔히 이제 신사회 운동이 나타나면서 등장한 옥스팜이라든지 네. 뭐 국제 엠네스티, 그린피스, 뭐 또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경우에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시민 단체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 뭐 환경운동연합, 예. 뭐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특정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또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활동을 못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신 어떤 이런 그 후원 내지 기부라고 행위를 통해서 나는 어떤 또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이제 범위를 확장을 하면 좀 이제 기부의 대상이나 문화가 좀 넓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이제 큰 틀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 수익금의 일부는 어디 이제 기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하는 건가? 말만 하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번에 저 책 이제 내면서 그게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길고양이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거 동물권 행동 그 카라 단체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우리도 말만 하고 혹시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거기에 이제 컨택을 했더니 이미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고 예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오히려 저는 되게 안심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게. 근데 초판 일세에 몇 %딱 떼서 이렇게 먼저 주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부하면 너무나 그러니까 그 좁게 생각하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회 참여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기부라고 하는 행위가 이제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과거에는 그것이 자선 행위와 기부를 동일시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생태주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여성 어떤 소수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실제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부 그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뉴스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고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어떤 지원하는 경우도 그 단체에서도 이제 다 또 회계 투명성에서 정기적으로 다 보고하고 어디에 썼는지 아주 회계 내역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나마 투명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국제 단체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런 걸 게재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감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문체부 산하라서 저희 교육부 산하구나. 교육부 산하라서 교육부 감사 계속 받고 저희가 뭐 후원회 총회나 여러 절차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더 이제 깊숙이 이제 그 내려가고 있는 정착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어떤 이 기부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데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든지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기업 지배 사회, 그러니까 2세대 운동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나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을 기업체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기부를 한다. 기업의 경우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른바 그 분장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렇죠.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임금 꺾기를 한다든지 알바생들의 그런 걸 하면서 자기네가 1년에 뭐 300억을 기부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뭐 영화 카트나 드라마 송곳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업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역시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뭐 IT 기업 하는 부분도 기부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고 뉴스에 많이 조명을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도 기본을 더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영화 리틀 빅 히어로 얘기했지만 진정한 영웅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10걸음이 아니고 10사람의 한 걸음이 사회적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기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실천, 작은 기부가 이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는 지금 뭐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소액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나가고 있네요. 이게 돈이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도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그 리틀 빅 히어로라는 그 영화에 좋은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부에 대한. 그러니까 기부를 함으로써 선행을 함으로써 어떤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기부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선행은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또 그 영어로 하면은 pay it forward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자본사회에서는 pay back이에요. 그러니까 교환, 거래의 의미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동등한 가치를 돌려받는다. 아니면 돌려준다. 이거죠. 화폐를. 그렇지만 pay it forward라는 거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그냥 정말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냥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한 사회에서 또 계속해서 내가 그만큼 어떤 선행을 받았을 때 또 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순환 구조 그런 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뭐 이제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개념 전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것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혜적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결국 같은 공동체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똑같은 사람들끼리의 연대 활동의 하나의 일환이다. 네. 이런 차원으로도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에 보내드린 토닥토닥 기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할 걸 그랬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따뜻하고 평화로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